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교훈이에요.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정당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그 뿌띠부르주아나 자본가하고 사안별로 협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당, 정치 조직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직적으로는 다른 계급, 부르주아와 같이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죠?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민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윤석열 퇴진 투쟁 있겠죠. 이렇게 사안별로 같이 가는 거. 근데 총선 때 민주당하고 진보정당하고 같이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다르고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공동의 적. 그래서 독재, 그죠? 군주, 그 다음에 뭐 군부 독재 이거를 타도한 다음에 결국은 노동자와 부르주아 간의 대결을 해야 되는데 같은 조직에 있으면 노동자가 독자적인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은 따로 하고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부르주아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미 공산당 선언이 나온 1848년 그 혁명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은 유럽판이라 그랬죠? 마르크스가 독일 자기 조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따로 냈다 그랬죠? 이렇게 됐어요.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는 단결해서 하나의 정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그죠?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총자본과 국가에 대해서 싸우는데 노동자들끼리 여러 당이 있어가지고는 뭉쳐도 힘든데, 그죠? 분리되어 있으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당은 하나의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정당 안에서 NL하고 PD하고 스탈린주의하고 트로츠키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당 안에서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노선 투쟁을 하더라도 자본가에 대항해서는 하나의 정당을 건설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이 쪼개져 있으면 노동조합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당이 NL정당, PD정당 따로 있으면 노동조합도 NL적인 지도부, PD적인 지도부가 있죠. 그래서 투쟁할 때 NL이 하면 PD가 참여 안 하고 PD가 하면 NL이 참여하는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분열되면 노조도 분열되고 특히 노조는 자본가를 상대로 파업이라든지 단결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당이 분열되면 노조도 단결된 투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의 힘이 약해진다. 오늘날 민주노총이 그렇죠. 민주노총 지금 지도부가 NL 지도부다 이래가지고 PD들이 별로 투쟁에 별로 협력하지 않아요. 반대로 PD들에 대해서는 NL들은 이제 약간 소극화되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노선에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하나의 정당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나온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하고 우리가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노동해방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만 가지고는 될 수 없죠. 그렇죠.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에 들어오세요. 사회주의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오세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사회주의자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는 노동자 대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당, 민주노총 조합원들한테도 옛날 민주노당 때도 정당 가입하라면 잘 가입 안 해. 무서워서. 그래서 진보정당 당원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대다수의 민중인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을 조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 이외에도 노동자 대중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동자 대중조직을 건설하는데 바로 건설하기 어렵죠. 노동자들을 의식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의식화를 시켜서 선전활동을 시켜서 학습도 시켜. 학습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투쟁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습하고 한편으로는 투쟁하면서 이 투쟁 속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가 조직이 필요하구나. 노동조합해도 안 잡혀가네. 노동조합하면 월급도 오르고 좋구나. 그래서 노동자 대중조직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노동자 대중조직의 뛰어난 활동가들을 당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 당과 대중조직이 같이 있어야 거죠. 공산주의자 동맹 역시 비밀조직이지만 대중조직을 만들었다 그랬죠. 가장 낮은 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합창단, 등산 모임. 옛날에 우리 80년대 우리 반미 여성의 동지 많이 해봤겠네요. 그런 것들을 쭉 하죠. 거기도 좀 낮으면은 뭐예요? 좀 낮으면 공부 모임 이렇게 해서 공부 모임. 다 막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합창단, 뭐 체육 활동, 등산회, 그 다음에 좀 낮으면 노동자 교육협회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지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공산주의자들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는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지하 정당인 공산주의자 동맹 조직에 가입시키는 이런 형태로 해왔다는 거죠. 당과 대중조직이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대중조직에서 대중활동의 기본은 선전활동이에요. 모든 운동조직의 가장 기본은 선전이에요. 선전, 대중에 대한 선전을 통해서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 의식된 고양을 정치투쟁으로 이끌어가면서 설사 정치투쟁이나 대중투쟁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다시 의식을 고양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대중조직의 한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당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의식을 고양시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당으로 가져가는 거죠. 경찰서에 잡혀가면 더 좋아요. 강고한 조직은 경찰서에 잡혀가면은 더 단결되고 조직이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대중투쟁을 통해서 파업이나 집회를 통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도소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나오죠. 더 의식화돼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양된 과정. 그래서 막스는 죽을 때까지 선전활동을 했어요. 항상 기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간지가 라인 신문이고 두 번째 공산주의자 동맹 기간지가 신라인 신문이고 계속해서 기간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이 신라인 신문 정치경제 평론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선전활동의 기본은 그냥 유인물 돌리는 거는 낮은 차원이고 기간지를 해요. 기간지. 특정 이념과 노선에 해서 대중적인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간지가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 혁명의 고양기에는 팜플렛, 삐라를 뿌리는 거, 삐라를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레닌이라든가 1980년대 이미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막스 엥겔스가 다 그렇게 해서 삐라를 뿌렸어. 그리고 대중집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중봉기를 하고 대중봉기는 평화적인 시위 집회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평화적인 시위 집회에 대해서 이 트레이션이나 파리나 그래서 계엄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해서 민중들이 시위대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면 민중들의 분노를 조직해서 자연스럽게 무장투쟁으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무장투쟁 얘기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 그랬죠. 처음부터 무장투쟁하고 싸우자 그러면 몇 명이나 싸우겠어요. 처음엔 그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서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해 나가는 방식으로. 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대중이 분노하면 무기는 파리 혁명 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도 대중들이 분노해서 바스티유 요새를 습격했죠. 거기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습격한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화약 무기가 있어서 습격을 한 겁니다. 1849년 혁명 때도 프랑스 혁명 때도 다 이렇게 대중들이 분노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장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이렇게 계엄령이 내리더라도 계속 선전활동, 계속 막스는 조직활동, 선전활동, 그리고 대중 집회를 지도하고,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봉기를 시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무기를 샀고, 엥겔스는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이죠. 혁명군의 중대장으로 3번이나 참여해서 수배 전단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그랬죠. 키가 크고 잘생긴 호남형이다. 이런 남자를 보면 반드시 신고하라. 아직도 그 수배 전단이 남아있어요. 자, 다른 계급과의 관계. 자, 계급과의 관계는 조직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계급이 있고 조직적으로 못하는 계급. 조직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 농민이에요. 농민. 왜냐하면 1900년대까지는 산업혁명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의 다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지 대다수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과 협력하지 않으면 혁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민이 보수화됐다 그랬죠. 프랑스 대혁명은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파리 꼬민도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파리 이외의 지역은 농민이 대다수고 이 농민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혁명은 실패하고 루이 라플레옹과 같은 반동의 황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민과 같이 협력하고 농민을 정치적으로 의식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자가 유일하게 조직을 같이 하는 계급은 농민이에요, 농민. 그래서 노농동맹이 된 거예요. 노농동맹이 뭐 레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막스 시대에 다 노농동맹 다 나온 것들이에요, 노농동맹. 왜 그랬냐면 1789년이라니까 파리 꼬민이라든가 바로 이 파리 이외에 그 파리 전역에 있는 광범위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 이 농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 다 실패했다 그러죠. 왜? 농민들은 조금씩 땅을 가지고 있어. 자기 땅을 뺏기고 싶지를 않아요. 자기 땅을 뺏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농민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낸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선동하냐면, 야, 농민들아, 니들이 세금 내잖아. 그런데 저 노동자 놈들은, 가난한 놈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니네 세금을 등쳐먹고 있는 놈들이야. 이렇게 선동을 해서 부르주아들이 농민을 자기 편으로 갖고 왔다 그랬죠. 그럴 때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파리 꼬민이라든가 다 진압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민과는 조직적으로 같이 한다. 노농 동맹이다. 프롤레타 혁명은 농민들과 함께 합창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한 합창이 없는 혁명의 독창곡, 노동자 혼자 잘난 척하는 거는 모든 농업국에서 죽어가는 백조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200년 전에 이미 막스가 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만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왜 달라? 오늘날은 농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시골에 노인 양반들밖에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심화된 곳에서는 이 농민의 비율이 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을 정도의 농민의 위상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뭐 전호농 많이 왜소화되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이 이 농민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 과거보다는 농민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뭐라 그러냐면 농민에게 봉건규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 토지를 국유하여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부르주아나 노동자나 다 농민을 자기 편으로 땡기려고 이제 꼬시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농민을 농업 노동자로 전환하는 게 맞죠. 그죠? 농민들을 농토를 개인 소유로 해가지고 자영농으로 해서 자영업자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농민들은 토지 소유에 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농민한테 야 니네 농업 노동자로 만들어줄게 하면 어떠한 농민들도 사회주의를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에서는 소상농의 지위를 탈피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분배를 해주죠. 무상분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상분배를, 즉 농민에게 토지를
부여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농민 개개인이 혼자서 농토를 경영하는 거는 생산력이 낮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협동농장화를 추진한다 그랬죠? 협동농장화. 자, 농민은 뭐가 되고 싶다? 토지 소유주가 되고 싶어야죠. 지주가. 그죠? 그래서 배분을 해주죠. 배분을 해서 그죠? 소형농으로 해죠. 이 소형농. 근데 이 소형농 가지고는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유도한다 그랬죠. 협동조합을. 야, 니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을 해서 하면은 도움되잖아. 지금 자본주의사에도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 협동조합이 다 있죠. 이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처음에는 어떤다 그랬어요? 땅에 자기 땅 크기죠. 크기 순서대로 분배한다 그랬죠. 순서대로 분배. 땅이 적은 농민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다 그랬어요? 협동조합의 이윤으로 이윤으로 토지를 사들이죠.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 하게 돼서 나중에 어때요? 전체 농민, 그죠? 전체 농민들이 협동조합에서 어때요? 처음에는 같은 정도의 농토를 갖게요. 그 다음에는 아예 농토 자체를 협동조합이 유상으로 삽니다. 유상으로 매입. 그 돈은 협동조합의 이윤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농민들이 토지 지분을 상실하겠죠? 토지를 파니까 토지 지분이 없어져요. 없어져서 어떻게 이제 농민들은 그 토지의 비율, 자기 토지의 비율이 아니라 어때요? 노동의 비율만큼 분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죠? 일한 만큼 가져가는 이런 사회주의가. 이 사회주의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라 그랬죠. 일할 능력이 없는 나이 먹은 사람, 그죠? 아픈 사람도 다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생산력이 높아져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물자가 남아돌아. 풍부해져. 물자가 남아돌아. 지금 자본주의 사회도 이미 물자가 남아돌죠. 남아돌아. 그래서 필요한 만큼 양심적으로 필요한 만큼 누구나 소비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지금 미국이 8만 달러라 그랬죠? 한국이 33,000. 이 단계에도 소득이 공평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할 수 있어요. 33,000. 정말 33,000, 한 사람이 33,000이면 1인당 얼마야? 한 4,500만 원? 1인당 4,500을 벤다는데, 500. 애까지 있고, 가족이 3인 가족이라면 얼마, 이거? 4,500 곱하기 3하면 1억 3천만 원 되나? 3인이 1억 3천이면 먹고도 살죠. 둘을 공정하게 한다면. 어쨌든. 그래서 농민을 노동자가 같이 연대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만드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대지주들, 봉건규적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분배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소부르주아의 관계. 자, 소부르주아라는 거는 누구냐면은 가장 전형적인 소부르주아가 누가 있을까요? 지식인, 그죠? 하층 관료, 다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식인들은 어때요? 우리 수호지, 그 다음에 홍길동전,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식인들, 몰락한 양반, 그죠? 지식인들, 몰락한 양반. 혁명가들도 다 지식인에서 나오죠. 혁명가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인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에게 복무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피지배계급의 입장에도 써요. 근데 이렇게 항상 갈등을 해. 그래서 아주 뛰어난 혁명가가 아니고서는 소부르주아는 항상 갈등을 해. 지식인들, 스카이 나온 지식인들 어때요? 갑자기 어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친구들은 지금 대기업 부장인데 나는 뭐 하는 짓이야. 사법고시나 봐야겠다. 난 뭐 장사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운동권 학생들이 갑자기 어느 아침에 부르주아로 전향하거나 지배계급의 도구가 되죠. 이것들이 소부르주아. 이런 소부르주아는 항상 갈등하고, 이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부르주아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계급의 입장이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입장에 서도록 견인하면서 기회주의적이고 부르주아 계급에 복무하는 소부르주아지는 배척하게 되겠죠. 항상 우리는 소부르주아. 저도 지식인이지만 지식인들한테는 항상 이게 사상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 일정 부분 지식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층 그리고 지식인 중에 몰락하죠. 몰락하면은 프롤레타리아 계열로 되죠. 최재우, 동학 다 그런 거죠. 몰락한 양반, 몰락한 양반 이런 게 합니다. 그래서 소부르주아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부르주아의 관계는 소부르주아는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 혁명적인 쪽으로 하게끔 그들의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 반동적이고 지배계급에 복무하는 소부르주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이 소부르주아는 저거가 아니에요. 조직을 같이 하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소부르주아들하고 농민하고 노동자하고는 같은 정당을 할 수 있지만 이 소부르주아들, 관료들, 그죠? 관료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하고는 정당을 같이 못해. 그들이 피지배 계급의 입장에 서겠다는 확실한 입장에 있으면 같이 정당을 하지만 그렇지 못해. 그래서 소부르주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영농이 많죠. 그래서 카페, 식당, 상점 주인, 소매상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처음에는 잘 싸운다. 처음에는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파리꼬미나 프랑스 대혁명에서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싸워. 잘 싸운데 혁명 이후에는 안정을 원해. 안정을 원한다. 자영업자니까 그죠? 안정을 원하겠죠. 그래서 이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혁명 이후에 이 자영업자들이 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생활 조건을 존중해줘야 돼요. 이들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영업을 무리하게 억제한다면 안 된다. 일정한 과도기에 이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이 부르주아의 게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의 게임에 안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죠. 1848년 2월혁명 이후 국영공장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국영공장. 노동자, 실업자를 구제한 거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부르주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농민들아, 야, 상점 주인들아, 니네들이 낸 세금 가지고 저 노동자들이 탱자탱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소부르주아들하고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그랬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부르주아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견제하는 것. 그래서 막스가 파리공음에서 소부르주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어요. 칭찬한 거.
자, 파리꼼이 되고 나가지고 소부르주아들, 자영업자들 약소금에 빚이 많어. 그 빚을 지불 유예 기간, 빚에 대해서 지불 유예 기간하고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죠, 채무. 요즘으로 말하면 자영업자들 채무를 탕감했다는 거예요. 혁명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땡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을 통해서 노동자와 소부르주아 관계는 조직을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연대하고 조직을 같이 하는 소부르주아는 어때요? 피지배 계급의 입장에 확실히 서는 소부르주아들이죠. 혁명가나 아니면 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사회주의 세상을 가지고 있거나 노동해방 세상을 가지고 있는 소부르주아들. 이런 소부르주아들은 노동자와 같이 노동자 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만 우리 한번 이경동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소부르주아 정자들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블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단 내에서는 소부르주아는 이색 분단입니다. 노동 계급의 해방은 노동 계급 자신의 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에는 너무나 교양이 없으며 위로부터 즉 가계주의적인 소부르주아들의 손에 의하여 해방되어야 한다고 공동에 억명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부르주아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 민중, 대중의 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소부르주아 지식인 중에 그러지. 야, 노동자들이 너무 무식한데 나는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왔으니까 노동자들이 내 말을 따라야지. 이런 애들하고는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편에서 자기 지식을 활용하거나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소부르주아들하고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부르주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학생운동 출신들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지배계급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소부르주아를 대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쟤는 지배계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